하루에 정말 샤워를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는다. 법치의학자 김희주, 그리고 법의조사관 곽유진 조사관님이십니다. 의학자가 아니고 법치의학자시군요. 치과. 아, 그리고요. 네, 저는 2년차 법의조사관 곽유진이라고 합니다. 법의조사관. 예, 어떤 일이신지? 저는 이제 부검 업무를 할 때 이제 부검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부검을 들어갈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알시는 법의관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법의조사관 3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부검을 하게 이게 됩니다. 한 팀이시군요. 부검 시간 08시 30분.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혈액이랑 조직 검체를 가지고 이제 조직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충치를 치료한다거나 맞아 그런 쪽으로 한다면 치의학자시면 치아에 뭐 손상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찾는 겁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치아를 이용해서 사람 찾는 거. 왜냐면은 사람마다 치아에 보철물이라던가 맞아요. 임플란트가 어디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치과 기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치아를 이용해서 연령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락이나 안면 구타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빨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니 부러졌네. 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 네,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오늘 총 4건 했고요. 벌써요? 근데 오늘 적은 편. 맞아요. 어제는 저희 10건 했죠. 예? 10건. 10건.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모든 일이 오전에 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보통 부검은 네.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 오전에는 끝나요.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살인, 다들 뭐 아시는 살인도 살인, 이렇게 폭행.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0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그런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듣고 봤을 보니까 또 때는 아니 그러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막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거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뭔지 접근하는 어디가 방법이 찔렸지? 다른 뭐. 거니까. 그러니까 두 그렇게 분은 보면.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뵙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 7분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야,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이게 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환자 치료해주고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뭐, 예. 뭐 재물도 얻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이게 근데 참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치대 간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조롱, 뭐 너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또 그렇게. 예. 그거는 치과 의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전국에서 7명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오실 때 여기 국가수의 그 경쟁률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여기는 의사는 항상 미달이라서 경쟁률은 없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뭐 2년 전에 그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치과 의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충원될 인원은 우리가 뽑을 필요가 좀 그때 없다. 상황에 따라서 동기 중에 가장 못 버는 친구도 내 수입의 2배가 된다고. 예, 4배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어쨌든 뭐 나는 손목은 친구들에 비해서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그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뭐- 5천만 인구 중에 예. 그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저희 7명은 다 함께 비행기 절대 타지 마라. 우리 7명이 같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 아니 그 조사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저도 이제 임상병리사 졸업을 하고 원래 옛날부터 이제 국가수가 오고 싶어서 이제 석사를 저는 이제 했어요. 해부학을 전공을 하고 해부학을 또 네, 해부학 그 조교를 4년 했습니다. 4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입사를 했어요. 법의조사관이 이제 여자분들을 뽑은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 저도 한 8명, 9분 정도밖에 없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부검을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 법치학적 감정으로 이렇게 좀 뭐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다면요. 세월호 때 네. 이제 머리뼈가 나왔을 때 치아를 치과 자료랑 그 비교해서 비교를 신원확인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원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검을 할 때 좀 가장 힘든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입사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으로 강력 사건의 부검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해부할 때는 이제 카데바라고 하죠. 네. 카데바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 갖고 막 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또 많이 이제 훼손이 많이 좀 훼손이 되고.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땐 내가 현실이랑 좀 괴리감? 이게 좀 너무 내가 이런 상황과 이 장소에 있는 것도 되게 맞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된. 마주하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그러니까요.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생각 못한 부분에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늘상 이 일을 또 하시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좀 국가수에 대한 그 오해나 좀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저는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부검을 하실 때 핀 조명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보다 더 환하게 해놓고 봐요. 부검을 할 때는. 보통 그 드라마 속에서 부검은 주변은 어둡고 핀조명만 딱 해서 그 시신 쪽만 이렇게 딱 붙이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정말 환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이 육안해부학 하실 때 보시는 그 테이블에도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가운 하나만 입고 네. 장갑 하나만 끼고 네네. 부검하시잖아요. 저희는 거의 풀 세팅을 하고 풀 세팅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안에 이제 수술복 입고 위에 부검복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와, 두 분이 뭐 맞췄어요? 장갑 한 개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혹시나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염을 혹시 방지하는 모르는. 네. 칼로 하기 때문에요. 손이 다칠 수 있어서 목장갑을 마지막에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혹시 국가수에서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안전 예민증. 그건 맞아. 그러니까 비상구가 위치가 어디지? 소화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아기 있으신 분들은 코 밑에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 갖다 대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 다 그러셨대요. 지금 물어봤더니 늘상. 예. 우리 저 의주 연구관님은 어떠세요? 저도 안전사고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그 강화율이 절대 올라가지 말라. 무조건 깨진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접하니까 그 화재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 나오기 전에 콘센트를 다 뽑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습관은 국가소고 나서 화장을 안 하게 돼요. 좀 왜냐면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한 건데요. 보통 부검이 끝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머리에 다 배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네네. 그렇게 방호복을 입어도요. 예, 그럼요. 그렇구나. 뭐 선배님들이 부검하고 서울 지하철 타면 다들 피한다고 냄새는 그러는데 안 나요. 하루에 정말 샤워를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두 분께 이곳에 좀 근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부검이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하고 없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아주 오늘 뼈를 때리는 그런 현실 조언들 많이 해줬어요. 사실 열정만 가지고 예. 와서는 네. 또 예. 첫 월급을 보고 이거 뭐지? 그때 현타가 온대요, 다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분께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저희 좀 100만 원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 돈이 제 돈이겠습니까? 선배들이 지금 그래요? 노리고 있습니다. 같이 풀어요. 제가 이기면 다 드릴게요. 어차피 회식비예요. 네, 그래요. 유키즈? 네. 네, 네. 좋아요. 조선 초기 대표 법의학서로 활용된 이것은요. 1341년 원나라의 왕여라는 법의학자가 송나라의 형사사건 지침서를 바탕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폭행에 의한 사망을 구분하는 방법, 독살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등 현대 과학 수사를 연상케 하는 정밀한 수사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의 억울함을 없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한록? 맞아, 무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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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니 무슨 상식이 없다 그러시더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 연구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 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딱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예. 전공이 맞죠? 과학입니다. 전공이 화학이시죠. 네, 네. 답답. 뵀을 때 느낌이 왔나요? 아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네네. 이게 뭐 이런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시려면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죠. 아, 지금 예. 원소 기호도 막 써 있고 막 그러네요. 예. 원소 구조, 분자 구조. 저거 뭐라고 써? 뭐 저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뼈시로인데 뼈시로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물로 씻고 뭐 그다음에 뭐 아세틱 애시드로 뭐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물로 2번 씻고 그다음에 오븐 드라이하고 7일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세상에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요. 모르겠어. 뭐 이제 현미경으로 이런 거 많이 관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 이게 이런 게 현미경입니까? 예, 여기 요게 이제 큰 스테이지에 이게 유명한 보면 어떻게 예. 뭐까지 나오나요, 이게? 요게 한 16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160 배요? 예. 제 손도 찍으면 완전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아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게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이게 여기 또 이제 제, 나온다. 손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배율이 높을수록. 와, 예. 와, 그러면은 와 피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잠시 야 신기하네. 깨끗하게 오, 와. 하고 그다음에 배율을 높이면 와 저게 다 저거. 보이네. 손톱 예. 결이. 예. 와. 그러니까 뭐 센터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뭐 한 1mm보다 더 작은 섬유올이 보여요. 와 그러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한 올 한 올 찾아내는군요. 와. 와. 예. 잘하다. 그러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한 개 채취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예.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 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 그러니까 11 예.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뒤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돼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추측을 하는 거죠. 동위 원소 분석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요걸로 해결했던 사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청송 마을회가 농약 사건은 그게 아마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을 해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중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고 그 똑같은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농약병이 마을 주변에 11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용의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신 농약, 그 위내용물 뭐 하고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이제 농약 성분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해서 이 농약이 다 같은 농약이다. 그러니까 성분도 같지만은 제조도 같은 시기에 됐을 그 같은 농약으로 판정을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쓰면은 화학 성분만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의 비율이 다르고 16하고 18. 네. 그 존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원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요. 산소 비율이요. 예, 예. 현장에서 수거된 것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의 산소 비율과 그다음에 용의자 집에 있던 농약인 산소 비율이 같고 나머지 회사들의 산소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메소밀이라는 성분도 같으면서 산소 비율이 같으니까 아, 이 농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메소밀을 산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탄소와 질소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혹시 좀 직접 감식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뭐 밀양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기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유조선 폭파 사고도 가봤고 예. 뭐 여러 개 중에 로프를 메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아 진짜 참. 예. 아파트 외벽 공사를 아파트 하던 외벽 도색 작업자의 작업을 하던 밧줄을 끊어 40대 숨지게 한 노동자가 피의자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네, 남성이 재현했습니다.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외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그 주민이 한 분이 이렇게 절단을 해서 추락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일어난 추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현장을 출동해 보니까 요 작업자들 밧줄이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절단한 단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족적과 유사한 동일한 신발이 있는지 세대를 탐문하던 중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일한 신발 문양이 있는 슬리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 사건 형태로 해서 의뢰가 왔는데 떨어진 노플줄하고 그다음에 그 절단했을 거로 생각되는 뭐 가위나 칼, 커트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미세 점검물 중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이 로프줄 성분과 같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25개 갖고 오셨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나왔어요. 예,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로프 그 성분이 성분. 예. 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보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왜 그러나? 41살 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씨는 커터칼로 숨진 작업자 김모 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김 씨와 아내, 5아이까지 7식구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서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가장이 참사를 당한 모습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절단면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게 어떤 도구로 절단을 했는가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협업인데 네. 저희 과에서는 못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흔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적실에서 절단면을 비교하거나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성분 분석해서 결과를 또 통보해주고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약간 다양해서 4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지문, 족적, 공구흔, 혈흔 형태 이렇게 4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구흔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공구들이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동작의 특성도 다릅니다. 보통 칼로는 이제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절단해서 절단면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칼은 평면 형태가 되고 보통 이렇게 직선형의 흔적이 생기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날이 진행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 특성들과 날 자체의 형태,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도구에 의해서 손상은이 생성됐는지를 알아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화학 그 전공을 좀 하셨는데 이 국가수에 좀 오신 이유가 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입사가 한 36인가 37에 제가 입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전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그럼 원래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는 친구 5명이서 으쌰으쌰이가 의사가 되자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우리 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치료해 주자. 근데요. 네. 근데 5명 중에 2명은 의사가 됐어요. 네, 실제로요? 네. 한 명은 약사가 되고 한 명은 이제 제대가지고 4학년 맞춰 취직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공부 좀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면은 나도 BMW 몰지 않을까. 약 하나 개발해서 요거 하나 대박 나면은 코로나19 딱 잡으면 끝인데 이거 공부하니까 그게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국가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국가수 온다고 했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보면 국가수에 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정보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국가수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FBI나 FBI나 약간 무슨 그런 수사기관 네네네. 예, 뭐 CSI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시죠. 경찰 소속이 아니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과학 수사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자금을 대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포렌식적으로 연구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수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독자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수사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억수로 재밌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돈 안 되는 과학이잖아요. 돈 되는 과학은 뭡니까? 그 약을 만들든가 그래 BMW를 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BMW를 못 모니까. 지금 계속 이거 들으니까 BMW를 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네, 이제는 국산 살려고 생각을 바꿔서 70이나. 70?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적금 열심히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얼마나 좀 부으셨는데요? 3년 모았나? 그러면은 지금 한 360. 그러면은 좀 360만 원. 야, 74개는 아직 한참. 어쨌든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약간 좀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또 좀 딱 있으니까 편안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업무 강도가 현민이 형 아까 이걸 한 번 볼 때 한 3-4시간씩 보거든요. 이걸요? 와. 계속 밝은 데서 한올 딸 때마다 그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눈이 좀 빨리 필요해지고 건조해지고 노안이 좀 빨리 오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네네네네. 요즘 많이 줄었는데 부산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인데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딱 왔죠. 오, 혈액만 한 120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연휴 기간 사이에. 네. 지금은 기계가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지금보다 안 좋거든요. 4일 밤낮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혈액도 여기서 해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음주 운전을 하신 분들이 측정 거부를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뽑잖아요. 그럼 그게 걸리는 기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자기야 그걸로 침착해.
침착하라고. 조셉 침착해. 혹시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셉 침착해. 당황하지 마. 아, 네, 맞죠? 여기 맞죠, 원주? 맞지. 네. 이 업무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업무할 때 이거 분석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내상. 네.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 분들이나 뭐 법원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그 결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확신이 좀 차야 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예,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힘들죠. 예.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해봤네, 있는 했는데. 방법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알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미안하죠. 내가 쓰는 감정서의 내용이 만족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어려울 때 좀 너무 이슈가 큰 사건들에 관계된 것들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탁 곤두서죠. 나름대로 혼자서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편두통이 좀 심한 편인데 그 감정서가 나갈 때까지 한 3, 4일 동안 두통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3, 4일이요? 예, 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일이 쉽고 어렵고 장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예. 답이 없으니까 어쩔 때 미안하죠. 다른 것보다 이 일하시면서의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갑자기 정인 추석이 오면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지금 그 결과 리포트 했던 거 다 한번 다시 훑어보고 가는데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내가 단지 온 걸로 분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이 살인자 앞에서 또 증언도 해야 되고 얼굴을 다 보면서 그리고 혹시나 가족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예, 얼굴을 보게 아직 되니까.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감정서에도 이름은 또 다 써 있고 자기 이름도 이름 숫자도 다 써 이게 있고.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예. 또 고충이 여러 가지 고충들이 또 진짜 많으시네요. 예, 그런 예. 것도 걱정이 되죠. 예. 연구관님은 지금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네.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럼 몇 급입니까? 관이 5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야. 저희가 또 이제 늘상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네.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뽑아오셨어요? 또 뽑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준비성이. 아이고. 접어서. 수당을 또 뽑아오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뭐 수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예. 궁금해하시니까 예. 여기 보일 거라 여기 생각하는데. 있네요. 예, 예. 정근 수당, 가상금, 가족 수당, 연구 업무 수당이 있고 위험 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의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명예 조기 퇴직 수당까지 해가지고. 요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퇴직하면 15년 근무했으니까 여기- 얼마 주나? 1,900만 원 주더라고. 1,900만 원 주더라고. 지금 퇴직하셨을 때. 이제 연금에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난 김에 수당을 다 계산을 해보셨구나. 클릭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 15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수당을 1,900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서 구경 한번 했죠. 좀 그렇긴 예. 봉급은 근데 그래 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뭐 봉급 아니 뭐 저희한테 봉급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경하시라고. 소문 안 낼게요. 야 역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어. 아니 이 국가수를 혹시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것만큼은 꼭 좀 알아두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냥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봉급 오는 곳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익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온 세금에서 내 봉급이 몇 푼 오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이거
우리 또 박수를 또. 그럼 지금 봉급에 만족하십니까? 좀 더 만족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주세요 이러려면은 국민들이 야 국가수 도저 이 정도는 돼야지 봉급이 올 거니까 그래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참 뭐죠.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렇게 생각. 우리 연구원님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뭐 최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걸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뭔가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래서 한 20년쯤 근무하고 정년을 마치면은 이 경력을 갖고 연구보다는 가르치는 공간에서 한 3년 정도 좀 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소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떤 걸요? 이런 그 공부 좀 하면 좋잖아요. 화학 공부를 지금 아니 내가 무슨 전문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그 인터뷰나 대화를 하려면은 조금씩 알아두면 좋잖아요. 조금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조금 공부해 놓으면 좋은 게 원석이요? 원석이요? 노래 부르면 한곡 부르면 되죠. 노래 뭐가 있습니까? 칼칼라마 아라천리 수나 수는 백등금. 그렇죠. 그렇죠. 저보다 길게 하시네요. 아유, 이제. 근데 저는 칼칼라마 아라천리 하는데 칼칼라마가 뭔지 몰라요. 뭐죠? 칼륨인가요? 칼륨, 칼슘 이렇게 되겠네요. 정말 애들이 칼칼하다 정말. 주기율표. 뭐지? 이거 항상 주기율표가 여기 있습니다. 있구나. 생명 같은 주기율표. 이게 생명 같은 겁니까? 와 많다 많아. MG가 마그네슘 아닙니까? 마그네슘. 나트륨. SI는 뭐예요? 실리콘. 이게 실리콘이야? 규소. 규소. 혹시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왜 가져가요? 아니 좀 이걸 왜 가져가? 집에다 두면은 인테리어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정말 이것도 띄워가지 그래. 이거 하나 사고 싶어요. 그냥 집에다 딱 이거 두면 뭐 하게요? 자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살면서 남기고 싶은 흔적이나 아니면 지우고 싶은 흔적이 지우고 싶은 흔적 있으세요? 남기고 싶은 흔적이 있으세요? 남기고 싶은 것도 솔직히 별로 없고 지우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범죄가 없기를 바라는데 제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범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동계 연구관님의 흉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수 앞에 딱 흉상을 자기야. 갑자기 흉상 얘기를 해. 저는 만약에 부자라면은 나중에 재산을 환원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동계 건물 이래가지고 건물을 하나 이동계관. 이동계는 그렇군요. 뭐 와이프 이름하고 따서 뭐 DKNY 빌딩 뭐 이렇게. 동계 나영 씨인가요? 나연. 건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증하는 또 근데 있으면 나연. 어차피 없으니까 지금 뭐 적금 붓고 있으니까 10만 원짜리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지금 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아니 혹시 이곳 같이 계신 동료분들하고 좀 자주 하는 말 있습니까? 결과 오기 전에 맞나 제대로 확인됐나 데이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이게 아까 다른 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 진실을 규명하고 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확실해? 이게 맞아? 이 국가수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일 것 같네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해야 돼.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저기 조셉 그 얘기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형님 한 번도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마무리를 몇 번 해? 저도 마무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거 조셉이 가져가요. 네네네. 내 걸 편집하고 조셉 걸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 좋아요. 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퀴즈 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네, 퀴즈 풀 시간이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You kiss? Of course. 문제 드립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은 20세기 프랑스 법의학자인 이 인물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현장을 드나들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는 뜻으로 이 인물의 이름을 딴 법칙은 오늘날 과학 수사의 기초로 쓰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해시가자 에드몽 로카드. 에드몽 로카드의 법칙. 자, 정답은 에드몽 로카르. 정답입니다. 예. 야, 난 처음 들어봐.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심장의 박동수 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패턴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ERP라고 해가지고 그 범행 정보를 기억하는 이제 뇌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다 이과신데. 예. 저희가 보면 유일하게 이제 문과 계통인데 주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여기 문과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문과인 줄 알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테러범이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AI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발하려고 영화 노력하고 중에 그 톰 크루즈가 그 주연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예측 뭐 퍼센테이지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근데 그 근데 이제 그거하고 약간 맥락이 다른 게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보면 이제 어떤 용의자든 아니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해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표정이나 그런 행동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어떤 행동 징후가 있을 거다. 뭐 코가 어떻게 빨갛게 변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해서 말을 멈춰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징후보다 사람이 이제 진실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분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화를 낼 때 가짜로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화내는 거. 아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거짓말 탐지 검사를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한 10,000명 정도 만나본 것 같고. 아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나오기 전에 증거가 없으면 많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갖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한 신호위반 건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솔직하게 자백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인정하고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건이 아니라 형사건인데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들 증거가 없거든요. 양 둘 당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의뢰가 돼서 거짓말 탐지 검사가 사실은 가해자, 범인들을 검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검사할 때 전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받기 싫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겠다는 사람만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다들 겉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죠. 겉으로. 근데 이제 정말로 겉과 속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용의자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법원에서의 법정 증거로 채택되진 않죠. 거짓말 탐지기. 그 증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하는 수사관이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인사건의 용의자 10명을 데려가서 정말 한 명을 집어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탄력이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물어보는 거 말고 이거는 진실한 사람도 반응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보를 활용한 검사 방법들, 범행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든요. 살해한 도구에 대해서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는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의 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칼들을. 네, 다른 칼. 지금 본인 앞에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1번 칼입니까? 범행에 사용한 칼이 2번 칼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범행을 알고 있고 피해자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피해자 얼굴에서만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한 게 최근에 이제 뭐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용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달고 있는 그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을 돌봐준 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대상자 한 분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하고 같이 왔을 때 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체를 운반을 도왔는지. 당시 그 사체를 유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뭐 이불에 싸서 버렸느냐, 비닐에 싸서 버렸느냐, 아니면 여행 가방에 싸서 버렸느냐 쭉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느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횡성군 공구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한 행인이 발견했는데 둘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은닉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가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 마대자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숨김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숨김 정보 검사. 숨겨 있는 정보를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 물건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박스에다가 상품권 1억씩 그 주유 상품권이었고요. 10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1개가 없어졌는데 누가 와서 꺼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이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않고 그 현장에 찍힌 용의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용의자한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 제가 듣기로 뭐 10만 원권 뭐 주유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돼 버린. 와.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영화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범인입니다. 예. 그건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의붓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칼에 왜 찔러 죽였냐라고 이제 엄마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물어봤죠.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칼을 그 피해자에 찌른 사람이 그 아버지 본인이냐 어머니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특정하게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은 그 아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수사 기법이군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한다 그러면 거짓말 잘 못 하시겠는데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거짓말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녀분들 거짓말하는 거 좀 잡아. 어땠습니까? 자녀분들 거짓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한테 물어봤거든요. 얘가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채우고. 그러니까 좋다. 그걸 어디서 채우고? 제가 예전에 아이 견학시켜주면서. 싸느니. 근데 보통 그 저기 견학을 시켜주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가 좋냐?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처음에. 둘 다 좋아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괜히 안 하고. 우리 그러면 여기 저 기계 한번 해볼까요? 뭐 저거 한번? 예. 우리 조셉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런닝맨에서 했잖아요.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한 달 정도 놀러 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슬픈 일이지. 야, 이거 뭐 저 의자, 이 의자 자체가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관략근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관략근을 네, 그런 것들도 측정합니다. 이게 관략근도 측정을 해요? 의자에서. 약간 이제 뭐 밑에도 입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입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관략근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거 뭐 이게 쭉쭉 하면은 예, 뭐 이 혈압. 뭐 쪼이는데? 관략근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관략근 굉장히 좋아하시네. 예,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다시 예, 할게요.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예.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썸 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재석이 형이지만 가끔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예. 예. 나는 솔비를 만나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저 오빠 너무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요. 왜 가까이 오고 변하죠? 왜 가까이 오고 변하죠? 신기하네. 급격하게 변하네요. 예. 야, 이게 그냥이야. 나는 현재 주식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예.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막 엉망됐네. 여기 막 엉망됐어. 이거 봐. 약간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식 얘기에 많이 놀랐다는 얘기. 놀랐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그러네. 확 놀라는 거야. 나 솔직히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기 체크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각성 여부인데 보면 이제 계속 변화가 있는데 이걸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실한 사람도 이 검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의 탐지 기술은 진실한 사람의 불안을 읽는 기술입니다. 관략근도 어떻게 이게 좀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결과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관략근을 이렇게 긴장을 시켜서 뭔가 내 어떤 예. 신체적인 반응을 내 스스로 좀 제어를 하려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면 아주 고맙죠. 왜냐하면 뭐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야. 혹시 그 연구관님께서 좀 나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말이죠. 예, 예. 근데 이 말버릇이 참 중요한 게 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를 굉장히 좀 입버릇처럼 어머니가 식사를 해도 어때? 엄마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는데? 뭐 언제는 거짓말 했었니? 뭐 이제 이게 되니까 이걸 좀 고쳤으면 해요. 그래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앞에 거짓말 안 하고 제 말버릇은 뭐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저기 어떻게 된 조셉한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상황이? 다짜고짜 물어보거든요. 다짜고짜. 호세 어떻게 된 거니? 어떤 게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니, 호세야? 어떤 게 말씀이십니까? 호세야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호세야 된 거니?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야, 호세야?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옛날 부잣집인데 이런 데가. 소야 어떻게 된 거니? 어떤 게요? 이제 막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하십니까 평소에? 지난주에 했네. 누구한테? 조셉한테. 뭐라고? 재밌었다고. 재밌었어요? 지난주 했었어. 오랜만에 재밌었다고 해주시길래 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예.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근무해 보시니까 국가수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면 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많이 연구하고 싶은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최고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명감에 있어서 진짜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밝혀주는데 사람들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